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일기 제32부 왕 위의 존재, 간신, 임승재의 등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연산 특유의 중단 없는 확대는 엽색 행각에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데 연산은 처음에 운평의 수를 1000명으로 정했죠. 광이 1000명, 운평 1000명. 근데 이거를 이제 점점 늘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2000명까지 티오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무려 10,000명의 운평을 거느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하여튼 그 세격의 끝을 달리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세격 마인이 돼버리는데, 물론 조선의 인구를 감안을 하면은 실제로 운평의 수가 10,000명이나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거기까지 갔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적어도 2000명 수준은 항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000명씩 저렇게 거느렸던 거는 옛날에 그 중국 삼국지 시대를 통일을 했던 서진의 서마염이 진짜 10,000명 거느리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중국이야 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당시 조선 인구가 뭐 정확한 통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1,000,000명 남짓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거느린다는 것도 엄청난 건데, 10,000명이나 한다는 건 아마 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에도마부 쇼군 중에서 여자 엄청 밝혀가지고 저렇게 막 여자 거느리고 다니는 쇼군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아마 뭐 최대치를 잡아도 2,000명 정도이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엄청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 삼천 궁녀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거죠. 조선시대가 백제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았던 시대였는데, 근데도 이때 3,000명 티오 치우는 것이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2,0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사는 자신이 목표로 하던 흥청과 운평이 완비가 되자 곧 이들을 거느리고 연일 춤추고 노래하는 연회를 열게 됩니다. 연산이 즐긴 연회는 대단히 호화로웠는데, 연회 한 번 열릴 때마다 소가 거의 뭐 8에서 9마리, 10마리 막 이런 식으로 도축이 됐다고 해요. 당시 소는 농기계였습니다. 사실상 농업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소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은 연애를 또 연산이 어쩌다 한번 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주 열잖아요. 그러면 소를 어마어마하게 도축을 했다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소를 도축을 하게 되면은 농업 생산력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낼 거냐. 물론 뭐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서울, 경기 요일 때는 소가 잘못하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소가 도축이 된 것은 연해가 뭐 이제 호화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산에 좀 이제 특이한 식성도 한몫했습니다. 연산이 정말 식성이 유별나는데, 먹어도 어디로 먹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소의 태나 혹은 사슴의 혀, 이런 대단히 특수 부위들을 즐겼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연산은 연애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일반적인 연애의 경우에는 커다란 장막을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놀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청들하고 노는 특별 연애죠, 이제. 특별 연애는 특별 연애에 걸맞게 특설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총대입니다. 연산은 경회로를 본따 가지고 창덕궁 후원에다가 크고 아름다운 누각을 짓기는데, 그것은 이제 서총대라고 불렀죠. 다만 이 서총대는 연산이 폐위되기 직전에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막상 이곳에서 놀았던 기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별다른 재미는 여기서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서총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디서 놀았냐면은 특설 무대를 다시 하나 더 만들었는데, 망원정을 허물고 거기에 무려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누각을 새로 지어가지고 여기서 연애를 즐겼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건 망원정만 허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임금 민가도 다 싹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초호합한 연애를 갖다가 연일 즐겼던 것이 바로 연산의 말년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후원을 꾸미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후원에다가 산과 바다에 살고 있는 온갖 진기한 동물들을 수집해서 채워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단순 동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 이 후원의 용도는 뭐냐면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구경을 하는 그런 동물원의 용도가 아니라, 동물들을 여기에 풀어놓고 연산이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개인 사냥터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덜 위험한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위험한 육식 동물들, 맹수들은 우리에 가둬놓고 걷다 대고 활을 쏘는 그런 엽기적인 놀이를 탐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공이나 이런 데 가서 종종 하게 되는 케이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이제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자를 가둬놓고, 우리 안에 가둬놓고, 관광객들한테 돈 얼마 받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관광 상품을 파는 지역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을 받는 놀이인데, 뭐 이거를 이제 연산이 또 즐겼다라고 해요.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엽기적인 행각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연산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막장이 끝을 달리는 연산의 사치행각은 당연히 이것을 이제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측근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런 막장 정권을 보좌할 정도면 솔직히 그거 간신이죠. 그죠? 그 간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임사홍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임숭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이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임사홍을 두고 당시 이제 조선 대표 소인배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 특히 이제 살림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임사홍을 큰 소인배, 그리고 임숭재를 작은 소인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맘때쯤 돼가지고 살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임승재가 더하네. 그래서 임승재가 임성보다 더 간악하고 교활하다라면서 수많은 이제 살인 세력들이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임사홍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연산에 비위나 맞추면서 뭐 갑자사화에 처음에 이제 시발점을 만들었다. 뭐 그 정도 역할인 거고 진짜 이제 간신배 같은 역할은 임승재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이미지 상으로는 연산 시대를 대표하는 간신하면 임사홍이지만 실상은 임승재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뭐 픽션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잘 섞어가지고 묘사를 한 영화가 바로 그 간신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연산의 역색 행각도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잘 나오는데, 충격적이게도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연산이 엽기적인 행각들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임승재는 성종의 딸인 휘숙 옹주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일원이 됐어요. 로얄 패밀리에 입성을 하는데, 임승재는 그 특유의 정식 감각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죠. 그리고 의뢰 이제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요. 그 좋은 머리와 좋은 능력을 올바른 곳에 쓰지 않고 이제 나쁜 곳에 활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따지고 보면 뭐 연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산의 비위를 맞추는데 정말 능했어요. 임성재가 장학원 제조를 맡아가지고 진기한 물건을 연산에게 진상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채용 준 채찰사를 겸해가지고 특히 운평 조달하는 거, 그 여자 조달하는 그런 이제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승재는 연산의 타락을 그야말로 성심껏 돕게 되고, 그 결과 연산의 극진한 총애를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임승재에 대한 연산의 총애가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연산은 임승재 집 주변의 민가 40여 채를 헐어버린 다음에 창덕궁하고 다이렉트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임승재의 집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각별하게 총애를 했어요. 연산의 신임이 이와 같다 보니 신하들은 임승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고, 임승재 역시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서 조금이라도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그런 악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도 임승재 눈치 보이라고 뭐 어떻게 하기에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임승재의 권세가 엄청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임승재가 갖지 못했던 딱 하나의 딱 하나의 이제 아,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수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인지 화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때는 1505년 11월이었는데 임승재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임승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연사는 크게 슬퍼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 유언을 듣고 오도록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임승재가 남겼던 유명한 유언이 있는데,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냐?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다만 미녀를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옵니다. 물론 이제 임승재가 채용 준 채찰사를
겸을 하면서 수많은 미녀들을 바치긴 했죠. 아마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미녀를 바쳤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 얘기죠. 아, 이런 이제 정말 주옥 같은 유언을 남기고서 임승재는 세상을 뜨게 되니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복인지 화인지 좀 헷갈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가 30세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화인데, 근데 중정 반정이 일어났다면 아버지부터가 이제 험한 꼴을 봤는데 임승재도 당연히 험한 꼴을 봤겠죠. 그래서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자연사 해버렸으니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복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임승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중정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시점쯤이 되면은 연산의 집권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균열의 조짐들이 보인다는 건데, 연산도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막판에 가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훈민정음을 사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도대체 연산이 왜 훈민정음 사용을 금지를 시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